아닌데 말이죠. 예, 오늘 분당에서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새마을운동본부 이쪽에서 우리가 적진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부터 2024년 전국 사무검역 서비스 노동조합 상근간부 전체 수련회를 200여 분의 목소리와 함성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기념식 순서를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주최하신 우리 정부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의 아버지와 같은 한다면 한다, 끝까지 간다 이재진 위원장 동지를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시 무대로 내려가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밀착문회를 안 했어요 지금 보니까. 역시 보수의 심장으로 들어오니까 머리가 뇌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산하에 가신 선배 열사들과 지금도 노동 탄압에 맞서 투쟁하고 계신 우리 동지들을 생각하며 다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상! 네, 묵상 바로 다음은 노동자의 노래, 투쟁의 노래 힘을 위한 행진곡을 힘찬 팔뚝질과 함께 보수의 심장에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행세 용지는 간대로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청은 한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무대까지 올라오셨던 우리 전국 사무금융 서비스 노동조합의 이재진 위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지들 반갑습니다. 어디가 좋죠? 네, 저도 여기 처음 와봤습니다만 단풍 여러 가지 수반에 있어가지고 공기도 좋고 너무나 좋은 장소는 좋은 것 같습니다. 보수의 심장, 저도 처음에 올 때는 새마을금고 연수원인 줄 알았어요. 와서 보니 새마을운동본부 중앙연수원이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동지들 정말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요즘 눈만 뜨면 뭐가 터지나 막 궁금하잖아요. 오늘 드디어 윤석열 육성 녹취록이 터졌다고 하는데 참 나라가 국격이 이렇게까지 떨어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가슴 아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가슴 아픈 현실인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바쁘신 가운데서 우리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님하고 또 서울본부 김진혁 본부장 와 계십니다. 오늘 이제 민주노총 30년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 11월 27일, 28, 29, 2박 3일간 민주노총이 정선 하이원에서 정책대회를 개최합니다. 우리 동지들 업종별로 각 주제별로 해서 토론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종합적으로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찌 보면 30년이지만 30년 전부터 우리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 왔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변화시킨다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토론의 자리이다 보니 상당히 지루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지겨울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 한번 되새기는 자리,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자리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요즘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그 어떤 때보다도 솔직히 좀 피곤하긴 합니다. 조직 내 갈등, 이런 부분들, 하나 해결되는 것 같으면 또 터지고, 또 해결하러, 이게 대자본과 정권과 싸우기도 급급한데, 내부 여러 가지 문제로 서로 골머리 앓고 이러는 게 상당히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좀 우리가 제발, 이제는 좀, 우리 동지들끼리 따뜻한 운동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지들 어렵게 힘들 때 서로 연대하고 또 그러면서 또 고생 많다라고 다독여주고 또 안아주고 이런 동지애로 가는 그런 어떤 노동운동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잖아요. 우리 MZ손해보험이라든지 OK저축은행 또 어쨌든 우리들로 인수될 동양생명, ABL생명 또 지부 교섭 엄청 어렵게 하고 있는 조직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항시 같은 동지라는 연대의 마음으로 함께 풀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오늘 이 자리 길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엄청나게 지루해야 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취지만 말씀드리고 또 이번에 우리 양경수 위원장님이나 김진호 본부장 또 양경수 위원장은 30년 민주노총 정책 토론에 대해서 약간의 브리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여러분들 오늘 반갑다라는 그리고 오늘 저녁 또 소주 한잔 하면서 보조했던 부분들 함께 나눴으면 하는 마음으로 인사만 드림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 정말 반갑고요. 오늘 1박 2일 아무쪼록 알차고 그리고 뭐 하나 건져가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동지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분을 적어놨는데 약간 4분만에 걸쳐서 짧게 해주셨다는 점 깊은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원래 그 순서는 우리 양경수 위원장 동지를 소개해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오늘 약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소개를 바꿔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서울본부 우리 본부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1박 2일 간부수련회죠. 예,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민주노총 설본부 입장에서는 이런 1박 2일 간부수련회가 매우 부럽습니다. 저희는 감히 못하는 이런 이제 좋은 시간을 갖는데요. 예, 잘 진행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무금융노조는 민주노총 서울본부를 굳건히 하는데 항상 큰 힘이었습니다. 그 점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무금융노조 산하 사업장 지부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현안이 있거나 투쟁이 있을 때 달려갈 생각 가지고 있고 항상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투쟁을 지지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7, 80년대 한국 사회의 시대적 과제는 군부독재 타도 민주주의 쟁취였습니다. 87년도 6월 항쟁 때 결정적으로 전두환 군부독재를 무너뜨린 것은 넥타이 부대, 바로 사무금융 노동자들, 여러분들의 선배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 시대에 한국 사회의 시대적 과제는 뭘까? 이걸 생각해 보면 저는 그게 불평등 타파 그리고 기후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해서 윤석열 퇴진, 오세훈 심판투쟁을 하면서 그 방향을 공공성, 동네방네 공공성 그리고 노동권 전면 보장 그리고 부자 증세, 뭔가 세상을 바꾸려면 이제 이 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권이 부자 감세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부자 증세를 통해서
우리 노동자 민중의 보편적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금융 노동자들이 중요한 한국 사회의 변화를 과거에 만들어 왔듯이 향후 민주노총의 새로운 30년 또 80년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데 사무금융 노동자들의 역할이 매우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도 열심히 할 테니까 민주노총의 주축 조직인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민주노총 서울본부 여러분들의 투쟁에 함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가운데서 항상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김진호 본부장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소개는 조금 길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명히 일정이 있었는데 우리 사무금융 사무노동조합의 상근간부 수련회라고 하는 일정을 바꾸신 분이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16개 가맹 조직 중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라고 하면 어이든이 달려오십니다. 회의 중에 끝나고만 부인한테 달려오시고 그런 정도로 애정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개를 해드릴 때 더 뜨겁게 박수를 쳐주시면 우리 이재진 위원장님이 굉장히 싫어하실 겁니다.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동지를 모시겠습니다. 친구가 좋군요. 차장님이 저랑 동갑내기 친구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같이 술 한잔 먹었더니 뭔가 뻐푸지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동네 이렇게 귀한 자리 함께 마련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민주노총이 올해 내년 30주년을 앞두고 처음으로 사실 정책 대회라는 것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집행해 가고 있습니다만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사무금융 노조 내에도 선거를 치르거나 또 마친 지부들도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고 또 MG선보나 OK저축은행 참 투쟁하고 계신 동지들도 있고 또 노대 준비나 여러 가지 임단협 과정이나 굉장히 바쁜 시기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정책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함께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동지들 반갑습니다. 저는 증권업종본부 소속한 상상인증권 지부장 맡고 있는 김호일입니다. 저희 증권업종본부에서 진행했던 토론 주제 노동자 정치 세력화에 대해서 저희 본부 내에서 나왔던 의견들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 정치 세력화란 무엇인가, 필요성은 무엇인가에서부터 디테일하게 세분화는 되었지만 처음부터 보시면 다들 생각하고 있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 정치 세력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쨌든 삶을 바꾸는 것, 그 다음에 노동자 세력화로 권력을 장악해서 보다 나은 세상, 노동자, 농민, 그리고 서민들, 우리 민중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 정치이고 그 수단으로서 노동자 정치 세력화로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라는 것 다 주제의 사실인데요. 문제는 점점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대표성이 너무 많이 다양화되고 양극화된 우리 사회에서 좀 강한 목소리가 큰 사람들 위주로 의견 주장들이 집약되다 보니까 약자들이 소외되고 우리 민주노총 내에서 노동자 내에서도 약자들이 소외되는 문제, 그로 인해서 대표성이 약화되고 있는 문제, 그래서 다수 민중들의 삶과 괴리된 주장들이 견제되지 않고 정제되지 않고 발현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죠. 2008년 금융위기 때 월가를 점령하라. 이것도 1%의 기득권이 99%의 이익을 배척하고 그들만의 이익을 추진하는 그런 문제. 이건 사실은 미국에서조차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상대적으로 발전했다라고 하는 미국에서조차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 그 결과로 인해서 자원 배분도 왜곡되고 그 왜곡된 것들의 피해자는 민중들이 그대로 보고 있다는 현상에 대한 진단을 공유를 했고요. 왜 우리 민주노총 또 노동자 정치 세력화가 이렇게 효과적이지 못한가? 파벌 문제가 제시되었습니다. 그 파벌 문제는 필연코 파벌의 출발은 보다 나은 정책 대안을 가지고 경쟁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정치 세력끼리 서로 뜻을 모으는 좋은 과정에서 출발했겠지만 그 결과로 성과를 내기보다는 집단 이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더 발생해서 파벌만 있고 정책은 없는, 그래서 대중으로부터 더 외면받고 대중의 생각과 괴리되는 정치 운동, 이런 그 진단이 있었고요. 뭐 NLPD까지 나오고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고, 정작 우리 내부에서는 어떤 것이 진보인가, 무엇이 어떤 게 더 효과적인 진보 정치인가를 가지고 나름 치열하게 토론했다고는 하지만, 정작 우리 조합원들, 국민들은 진보당과 노동당의 차이도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집행부와 조합원, 그 다음에 민주노총과 대중들, 조합원들은 시간이 갈수록 괴리되고 있고, 노동자 정치 세력화라는 화두는 오히려 피로감을 조합원들에게 주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진단. 시대와도 괴리되고 공감도 얻지 못하고 이런 진단, 모두가 다 공유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문제조차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과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왜 그렇게 우리는 현장과 괴리되고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는 진보 정치 문제에 매여 있는가에 대한 진단 중에 하나는 30년 전 우리 민주노총이 출범하고 투쟁하고 정치 투쟁을 했던 그 시기와 30년이 지난 지금의 시대상의 차이, 세대의 차이,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80년대, 90년대 과거에 사실 우리 내부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크지 않았다기보다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절대 악이었기 때문에 독재 세력, 군부 세력, 반민중 세력과의 싸움이 있어서 우리 간의 소소한 의견의 차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절박한 문제는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쟁취해야 된다는 가장 큰 목표 아래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은 정치적 수단으로서 진보 정당을 건설하고 한다는 것은 그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고, 그 수단을 쟁취하면 크게 다르지 않은 우리 공동의 목표가 쟁취될 수 있다는 확신이 모두에게 공감을 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30년이 지난 지금은 조합원 중에는 노동자 왜 정치에 관여하냐라고 하냐에서부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조합원까지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고, 우리 간부들 중에서도 민주당일지라도 정책연대를 해야 된다라는 세력 숫자도 만만치 않게 많아지고 있고, 그만큼 우리 내부에 균일하지 못한 정치적 다양성이 30년 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민주노총, 그 다음에 삼별노조의 상층부 정치 운동은 여전히 진보정당 건설에 매여 있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마치 조합원들이 볼 때는 무엇을 하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과연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것이 목적인지 진보 정치를 발현시켜서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궁극적인 정치의 목적이 우선인지조차 혼동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토론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정파를 타파해야 된다, 등등이 있었고요.
그래서 너무 좀 실용적으로 가자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뭐 흑묘 백묘론처럼 노동자를 위한 어떤 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정 정치 집단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도 있고, 또 실질적인 목표를 중심으로 수단은 좀 유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주로 뭐 그런 내용이었고요. 뭐 좀 이제 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30년 동안 실패해온 민주노총의 정치 세력화 투쟁, 그다음에 진보정치, 진보정당 이 문제 실패해온 거 그 방식 그대로 답습하지 말자. 30년 동안 성과 못 냈으면 방법론은 좀 다르게 접근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화두로 던진 것은 노동자 정치 세력화가 아니라 노동자 정책 세력화, 배타적 지지의 대상은 진보 정당이 아니라 진보 정책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진보 정당이 아니라 그 진보 정책 아젠다를 대중들이, 조합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아젠다를 마련하고, 그걸 중심으로 하나하나 민주당이든 우리 뭐 진보 정당이든 세력화해서 정책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작은 성과부터 내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우리가 30년 전에 꿈꿔왔던 노동자 정부도 수립 가능한 거 아닌가. 설사 노동자 정부 수립이 안 된다 하더라도 민중의 삶이 담은 1mm라도 나아진다면 그건 성공하는 정치 아닌가. 그것이 조합원들에게 공감과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길이 아닌가. 이 정도 의견으로 저희는 좀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첫 번째 발표부터 대단히 좀 논쟁적이긴 합니다. 논쟁적이긴 한데 대체로 요지를 들어보면 민주노총 내에서 지난 30년간 변하지 않았던 어떤 정치 방침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고, 특히나 정파라든지 강한 목소리 중심으로 정치적 방침들이 결정되면서 정작 민중의 삶이나 저임금 노동자나 비정규직에 관한 이런 정책적 방향들은 좀 외면시되지 않았냐, 이런 말씀도 좀 많이 해주셨고요. 이제는 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서 현실적으로 현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치 지침이 필요하지 않냐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다소 논쟁적인, 혹시 우리 김호열 발제자님에 대해서 질문하실 거 있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좀 말씀해 주시죠. 물론 이것은 지금 발표한 것은 김호열 지부장님의 의견이 다는 아닙니다. 발표만 하신 거예요. 특별하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네, 특별하게 말씀 없으신가요?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제 느낌은 똑같은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발제를 하시겠지만 이분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잘 발제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사무업종본부의 보험설계사지부 오세정 지부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보험설계사 지부장 오세정입니다. 뭐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는 데 있어서 한 3가지 정도 먼저 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 이제 여기 다 간부들이시잖아요. 간부들이라는 것은 그냥 조합원들의 어떤 생각이나 그런 거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것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뭐 노조에 무관심하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조합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노동조합들, 아니 조합원들이 대부분 어떤 정당을 지지한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 정당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 정당을 활용하는 문제. 아까 저는 되게 좀 정책, 배타적 정책 뭐라고 그랬죠? 하여튼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특정 정당을 활용하는 문제와 우리가 이제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약간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참고로 저희는 한때 국민의힘하고도 같이 뭐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설계사 문제 때문에. 뭐 여기도 나왔지만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정의당이든 저희는 뭐 필요할 때 저희가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플랫폼 아니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죠. 그리고 요즘 이제 플랫폼 노동자가 이제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런 그 노동의 현장과 현실이 변화되는 문제와 노동자들의 의식의 변화를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 우리가 지금 변화된 플랫폼 노동에 맞게 어떻게 노동자를 조직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지만 그들의 의식이 또 변하는 문제는 다르거든요. 우리 흔히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는 지배 계급의 이데올로기다. 그런 말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지금의 대부분의 어떤 이데올로기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본가 계급의 이데올로기거든요. 그럼 거기에 쉽게 말하면 찔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를 또 무조건 따라가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제 일반 사무법정본부는 뭐 제가 볼 때는 좀 특이한 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정치적인 입장이. 그래서 한때 이제 국민의힘 지지하시다가 지금 노조간부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제가 들어보니까 정의당 활동하시다가 이제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지금은 이제 민주당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진보당, 노동당 이런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정결집 이런 뭐 현장 정치조직, 현장 활동가 조직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바쁜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관심이 없는 또 관심을 못 가지는 이런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데 많은 좀 참고가 되실 거라고 보고요. 예, 그냥 쭉 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동자 정치 세력화는 무엇인가? 노동정당이 정권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뭐 노동자 정당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단순하게 진보 정당을 만들고 어디에 지지할 것인가 그런 뭐 투표의 문제가 아니고 노동자 민중의 삶을 위한 정치적 사회적 방향에서 다양한 구체적인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결국은 노동자 정치 세력화는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위한 정책과 법안이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런데 실례로 이제 뭐 OK 금융그룹이나 뭐 MG 손해보험 같은 경우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학교 교육 속에서 복종하는 것만 맨날 교육받아 이제 받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부당한 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노동조합도 노력해야 된다.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수정당, 제가 볼 때 양당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다 이제 포함합니다. 보수 양당이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자 스스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총이 얘기하는 정치 세력화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왜곡되어 있다. 뭐 특정 정당을 지원하고 후원하고 이런 게 정치 세력화냐? 그 다음에 그런 건 정치 세력화라고 할 수 없다. 뭐 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다수당이지만 우리 노동자들 위한 법들은 제대로 통과를 안 시키고 있다. 지금 정쟁 싸움만 하고 있고 그런 이제 비판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노동자 정치 세력화는 당연히 필요하다. 왜냐 이제 보수 양당이 제대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통합진보당을 강세로 해산시켰는데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7년 이제 노동자 투쟁 이후에 전노에 이제 주로 이제 노동해방이라는 구호가 있었는데 그 이후 언제부턴가 이제 노동해방이라는 어떤 슬로건이 사라졌다. 노동자가 주인된 세상이 이제 노동자 정치 세력화인데 그런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주체적으로 개혁적 의식을 가지고 하도록 해야 되는데 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런 것들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뭐 노동자 정치 세력화라는 것이 국회의원들한테 로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힘을 가지고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조합 간부가 정치인들 기웃거리면서 사진 찍고 이런 거 보면 우라통이 터진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말씀하시면서. 당장 회사 싸우면서 죽어나가는데 무슨 정치 세력화 소리 하고 있냐. 노동조합 간부가 투쟁하는 사업장에 연대 한번 오지 않으면서 무슨 정치인들 찾아가고 있냐. 이런 거 보면 화가 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 노동자가 주인된 세상은 회사의 주인이 노동자가 된다는 의미다. 민주주의가 안 된 곳이 군대와 회사라고 한다. 자본주의 체제,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는 자본이 주인인 회사인데
그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노동자가 주인되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 노동자 정치세력화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정치세력화는 진보정당을 통해서 선거에 집권하는 것도 있지만 민주적 사회를 지탱하고 어떤 지지 기반을 만들어 가는 것이 또 중요하다.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제 평가와 진단 제목 넘어갔네요. 이제 그 총선 전에 정의당이 없어져야 할 정당이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정의당이 원내 정상에서 이제 떨어졌죠. 그런 것들을 좀 교훈을 삼아야 된다. 배타적 지지는 한계가 있다. 진보 정당 역사를 보면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어떤 행보가 좀 비판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진보라는 단어에 너무 매몰돼 있다. 노동자 권리 향상에서 입법이 결국은 필요하다. 노조부 2, 3조 민주당과 협력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과도 협력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아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타적 지지는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회주의, 대리주의가 심각했다. 노동자들은 선거 때만 되면 후원해주고 선거운동 해주는데 선거직이 지나면은 임단협에 집중하고 정치는 그냥 이제 좀 무관심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다.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이 정치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자본주의 모순을 바꾸는 투쟁 자체가 정치운동이고 정치인데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정의당 진보당이 민주당과 함께 도망하는 것을 볼 때 보수정당과 진보정당 차별성이 사라졌다. 민주당 이준배님 그런 언론에서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보정당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맛을 볼까 생각과 태도가 달라져서인지 이래 실망했다. 그래서 이제 보수 양당에 표를 주고 있다. 민주노총과 지부를 포함해서 노동조합이 결과 노출은커녕 난상 토론만 하고 서로 좀 존중하기보다 서로 자기 주장하면서 심지어 폭언이나 폭력도 한다. 좀 결론이 나오면 그걸 지키려고 노력해야지 맨날 쌈만 한다. 이런 비판입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 정치 세력화는 노동자들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유럽에는 이제 노동 관련 정당들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많이 발전해 와서 노동자들 위한 정책들을 피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여러 지부들이 간담회를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마치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이제 국정감사 때도 막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쭉 보면서 시장에서 물건 사듯이 요거는 우리한테 좀 도움 될 것 같네? 이런 식의 태도들. 예? 그거 보고 굉장히 실망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의원인지 보좌관인지는 왜 노동자 조끼 입고 다니냐? 벗고 조합원들하고 좀 이렇게 좀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실망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세력화를 대상하고 자신과 분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치세력화는 노동자 정당 건설과 집권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유럽을 구하기 전에 우리도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거고요. 마무리 좀 해주시죠. 예. 시간이 많이 갔나 보죠. 예. 그래서 이제 방향 과제, 신자주의 타파하고 빈부격차 해소하고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서로 소통하고 참여해야 된다. 민주노총, 여기 이제 약간 표현이 잘못돼. 민주노총 당을 주장하는 데도 있어요, 일부. 근데 민주노총 당은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은 정파나 종교 이런 걸 떠나서 대중조직인데 하나의 어떤 정치 사상을 가진 정당을 만드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리고 이제 노동자의 원래 독자적 정치 세력화라고 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이 독자적이라는 말도 빠져 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열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정치 세력화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의회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200석 넘으면 헌법도 바꿀 수 있고 국회의원이 있으면 훨씬 더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할 수 있다.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체제 안에서 국회의원을 많이 배출해야 되느냐, 혁명의 문제냐.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예. 노동자 활동 강화하자.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슬로건이 다르지 않다. 집권 야용만 있다. 우리 노동자가 99%인데 노동자 정당을 왜 못 만드냐?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고요. 예. 배급의식을 좀 가져야 된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 저희가 좀 내용이 많습니다. 이상하게. 많은 분들이 많은 말씀 해주셔서 노동자 정당 하여튼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기존 정치인과 헤어하는 방식은 안 왔으면 좋겠다. 노동조합이 투쟁하고 힘들 때 직접 와서 함께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돼야 된다. 정치 세력화가 요원하게 느껴진다. 작은 것부터 현장의 목소리에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 노동자 내부에서도 갈등이 많은데 노동자 정치 세력화 가능하냐 이런 이제 비판도 있었고요. 그래서 예, 민주당 활용하는 문제와 정치 세력화는 다른 측면이다.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20년이 지났는데 의식도 변화 발전하잖아요. 그런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말하는 진보 정당도 지금 뭐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식의 발전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눠졌는데 그걸 다시 합치는 게 가능하느냐 이런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뭐 다 비슷한 것 같다. 결국 노동자들의 조직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 정치 세력화와 노동조합이 무슨 관련인지 잘 몰랐는데 윤석열 퇴진 투쟁하면서 좀 이해가 됐다. 박근혜 탄핵한 것처럼 우리가 윤석열 퇴진 투쟁도 열심히 하면서 그 속에서 어떤 세력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진보 정당이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가, 어떤 과정을 상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돼야 되고 인식이 필요하다. 조합원과 함께 가자.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걸 요약하면 이런 것 같아요. 마르크 엥겔스가 어느 사회든 그 사회의 가장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는 바로 그 사회를 지배하는 지배계층의 이데올로기다. 즉 지배계층의 이데올로기가 일반 민중한테 쫙 퍼뜨려가지고 쇠뇌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하면서 실질적인 이득을 구하는 거 중요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치 의식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로 가져가자라는 게 대체적인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원화해서 노동자의 정치 의식은 함양하고 그 대신 실질적인 현장에 도움이 되는 것은 찾아가서 논의하자. 뭐 이런 취지로 보여지고요. 시간이 조금 경과되었기 때문에 일단 질의응답은 나중에 한꺼번에 플로에서 받도록 하고 일단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제가 다릅니다. 산별노조 혁신 강화. 우리 사무국민 노조 이야기죠. 산별노조 혁신 강화를 위해서 손해보험 김동진 업종본부장이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손해보험 업종본부장 김동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저희가 하고 있는 주제들이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많은 얘기들을 하시는 주제들인데 어떻게 보면 그냥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고요. 아마도 이걸 기반으로 더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원래는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신 분이 오늘 안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제가 기억은 안 나시고 어쩔 수 없이 제가 한다죠. 예, 양해 부탁드리고요. 총 3꼭지로 얘기를 했고요. 네, 산별노조는 왜 필요한가? 산별노조답게 운영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뭐 토론을 각자의 생각들을 얘기한 것이겠죠. 근데 아마도 이게 역으로 가면 산별노조의 단위성이 과연 무엇인가 하고 산별노조답게 운영되지 않는 이유는 부정적인 측면을 역으로 보면 오히려 그 답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뭐 개별로 쭉 한 얘기인데 산별노조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부분도 동지도 계세요. 같이 토론하는 와중에서도. 하지만 산별노조에서 깊게 이해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 격차가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격차가 조합원한테 가면 산별노조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크죠. 그러면 왜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산별노조 10년 넘게 했는데 여전히 왜 조합원들은 지역별 노조를 인식하고 있을까라는 좀 고민이 필요한데 결국에는 전임 간부 중심으로 연맹이 해제되면서 전임 간부들, 상근들 중심으로 산별이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조합원들은 여전히 산별에 대한 인식이 악하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 뭐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 조합원들이 과연 산별노조에 대해서 효용성을 느끼실 것인가? 근데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요 근래 새로 생긴, 그러니까 좀 새로 겪거나 좀 규모가 작으신 조직은 산별 노조에 대한 효용성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근데 기존에 뭐 세워졌던 좀 큰 그 조직들은 오히려 산별을 왜 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의식들이 강해서 그 차이의 격차가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같은 얘기입니다. 신규 조직과 나머지에 대한 인식들이 분명히 있다. 그럼 그 인식을 어떻게 줄여야 될 것인가에 대한 줄여야지만이 그 효용성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분에서 저희가 좀 고민이 필요한데 2012년인가요? 2011년인가요? 2011년 12월 15일이죠. 2011년 12월 15일 날 저희 산별이 탄생했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산별이 만들어질 때 저희가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산별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시점에 맞는가 좀 더 성숙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좀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지 않느냐 논쟁 속에서도 결국에는 산별을 세웠던 이유 하나가 그 당시에 산별을 만들지 못하면 우리 산교 자체를 유지할 수 없던 위기감이 있었어요. 타임오프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산별에 나와 있는 임원들의 급여가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좀 힘들더라도 좀 급한 측면이 있더라도 일단 산별을 세워놓고 가자라는 측면에서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산별 체계의 기본 체계를 잡고 그 이후에 발전하는 방향이 아니라 그 체계에서 꾸역꾸역 버틴 게 아닌가라는 좀 비판적 시각이 있었고요. 또 하나 뭐 이거는 민주노총도 마찬가지고 저희 산별도 마찬가지고 각 지부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3년마다 선거를 치르잖아요. 집행부가 바뀌면 기존에 있던 정책들이 싸그리 바뀌는 그렇게 되면 결국 산별의 근간이 세워지지 않고 산별 정책이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문제점을 놓고 우리가 산별을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이냐라는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각자의 생각들이 있는 것인데 결국에는 각자의 차이를 분명히 존중하고 그 각자의 차이에서 무엇을 좁혀 나갈 것인가 라는 고민이 필요하느냐라는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업종별로 차이가 많고 심지어는 업종 내에서도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부 내에서도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차이를 어떻게 좁힐 것인가가 결국에는 산별노조 단위를 발전시키는 길이 아닌가라는 얘기 했고요. 얼마 전에 일반 사무업종본부의 보험소리에서 호사되시고 있고 아시겠지만 일반 업종본부에 있는 지부하고 기존에 있는 다른 지부 그 업종본부 지부하고 많은 갈등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스본부 지부하고 라인선보 콜센터 지부는 서로 협력해서 연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범 사례도 좀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집행 바뀔 때마다 산별노조 그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방향과 정책이 있으면 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 방향이 필요하다라는 게 있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업종별 차이를 분명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 산별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서 업종별 차이를 인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발전하고 서로 연대해 나갈 것인가가 결국 저희 산별이 나갈 방향이 아닌가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정파 얘기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파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고 계속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럼 당연하거든요. 민주주의가 소수의견이든 다수의견이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모여서 당연히 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걸 존중해야 되는데 문제는 정파로 돌아가면 서로 존중이 아니라 싸움이 되죠. 싸움이 되고 나중에는 아까 뭐 폭력, 혹은 얘기 나오셨는데 결국 갈등의 골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개입되면 안 된다. 오히려 우리 산별 내에서 그것들을 갈등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같은 얘기는 가장 좀 우려를 하시는 게 뭐냐면 오히려 소산별 때보다 지금이 더 느슨해졌다. 연대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럼 왜 그런지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거는
말 그대로 비판적, 부정적 시각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번에 대해서도 나중에 토론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정치에서 나왔지만 산별노조가 사회 정치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면도 있고요. 이 측면은 뭐냐면 우리 MZ 세대라고 하죠. 그들은 그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생각을 읽고 그들의 생각에 맞게 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측면의 비판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럼 산별교섭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라는 얘기에 대해서 좀 잠깐씩 얘기했는데 뭐 금융노조 얘기도 나왔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 저희는 증권업종본부가 초기업 교섭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과연 임금을 교섭을 할 것이냐? 다른 것을 할 것이냐? 라는 얘기 했는데 당연히 최저임금이라든가 최저임금을 넘어 생활임금이라든가 아니면 산업별 최저 임금률을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대산별 노조를 하면 노정교섭을 통해서 지금 현재 MZ손해보험 소속이긴 한데 MZ손해 문제처럼 대산별 노조를 하면 노정교섭을 통해서 구조조정시 고용안전보장이라든가 그런 제도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섭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산별 노조 교섭은 그런 제도에 대한 교섭이 더 중요하지 않냐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얘기고요. 보통은 저기 증권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서는 초기업 단위 노조 교섭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초기업 단위 그 교섭 자체가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고요. 결국에는 업종 내에 있는 대화성 교섭이라든가 단위 교섭이라도 제대로 하면서 그 이후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독일처럼 산별노조가 기술적 시행이 발생하면 무조건적인 구조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구조조정을 막고 고용 보장이 된 이후에 기술을 받아들이는 그런 교섭을 독일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대산별 노조가 할 교섭 방향이 아닌가라는 것으로 끝으로 다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대산별 노조의 효능감과 관련해서는 신생 조직이나 기존 조직에 좀 차이가 있다. 그럼 우리가 다 충분히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별노조가 존립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기존의 자리를 잡은 노동조합들이 더 많은 연대와 지원을 통해서 미조직화된 조직들, 그 다음에 소외된 노동자들을 더 큰 노동조합의 울타리 안에 포함할 수 있다는 큰 사회적 또 노동적 측면에 저희들의 역할이 또 있다는 점도 우리 같이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아까 소산별 문제, 소산별 노조 문제하고는 조금 약간 논쟁적이긴 해요. 어떤 경우에는 대산별 노조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업종의 벽을 빨리 허물어야 된다. 업종의 벽을 허물고 대산별 내의 모든 노동자가 사무금융이나 이름으로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논의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우리가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뭐니 해도 산별노조의 가장 핵심은 교섭권이죠. 교섭을 어떻게 진행할 건가. 대산별의 초기업 단위 교섭을 진행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 여기 보신 것처럼 일단 사용자 단체 구성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업종별로 어떤 주어진 객관적 상황과 여건이 매우 달라요. 그러다 보니 이것들을 한 방에 녹여서 사용자 단체를 구성해서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옛날에 우분투 재단을 띄울 때 처음으로 했던 중앙교섭이라든지 뭐 몇몇 사례에서 보듯이 그 초기업적 사례 교섭 탐화 그리고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 김동진 부문에 발표하신 혹시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예. 앞서도 말씀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그왜 타이오프 이행의 빠른 이행을 위해서 우리 생각을 조기에 빨리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 내용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내용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 꼭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예, 제가 그 당시에 산별노조 할 때 제가 있어서 그다음에 산별노조 그 출범 뭐였죠? 준비위에 있어서 드렸던 말씀이고 산별노조의 필요성에 대한 그 고민이 많았거든요. 저희가 분명히 정치 세력화와 대산별노조 건설이 저희 강령임에도 불구하고 대산별 노조의 필요성, 대산별 노조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급격하게 이루어졌던 이유가 뭐냐면 타이오프가 2010년부터 시행됐네. 예,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연맹이라든가 분들이 타이오프를 받지 못하면
은인들이 연맹 내에서 그러니까 위원장이든 뭐 속원장이든 그런 간부들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었고요. 이걸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노조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 오히려 타협 때문에 지부가 아니고요. 우리가 막 지금까지 힘들게 만들었던 민주노총 운동의 근간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고민 때문에 오히려 산별노조가 더 급하게 빨리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더 말씀하시겠어요? 예, 그 문제도 나중에 모든 발제가 끝난 다음에 플로어 토론으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지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숙제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괴로운 일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다 지금 좀 졸리시고 이럴 텐데 기지개 한번 펴볼까요? 팔을 높이 올려서 기지개 한번 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쭉 펴고 소리가 좀 나야 되는데 소리가 좀 나주셔야 정상입니다. 임성희 동지는 기지개 안 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한 절반 정도 온 것 같은데요. 다음은 산별노조 혁신 강화를 위해서 업종 중에 가장 최근에 오신 업종이 우리 협동조합 업종이다. 올해 오셨어요. 올해 만들어진 협동조합 업종인데 협동조합 업종본부의 민경신 본부장이 나오셔서 산별노조의 조직 혁신과 강화를 위한 발제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협동조합 업종본부장 민경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일단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토론 과정에서 이렇게 사실은 게시판 토론한다 해가지고 이걸 다 써내라 그래가지고 이걸 했는데 한 분도 언급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써낸 건데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잔별교섭, 잔별협약, 업종과 지역의 시줄 날줄, 업종본부 강화, 잔별교섭 법제화 이런 여러 가지들, 그다음에 효력 단체교섭에 대한 효력 확장 제도 이런 것들 이제 키워드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잔별노조 왜 필요하고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했는데요. 이거는 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지들이 갖고 계신 자료에 보니까 20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산별노조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 토론하라고 줬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토론을 이걸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내용이 사실 정답이에요. 제가 봤을 땐 정답처럼 보이고요. 그것을 어떻게 현장에서 진짜 토론하고 체화해서 실천해 나가고 어떤 것들을 방식을 만들까에 대한 고민이지 사실 답은 저는 다 제시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드릴 말씀은 협동조합 업종본부 내에서 중앙집행위원들이 모여서 토론한 그 내용이 중심이기 때문에 조금 협동조합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내용이 혹시나 얘기 과정에서 좀 불편하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대산별 노조 왜 잘 안 될까를 보면 소속감이 없다. 저희 협동조합은 올해 협동조합 내에서의 어떤 동질적인 이런 사업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속감이 좀 강하다고 보면 지금 사무금융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소속감이 약하지 않냐. 우리 협동조합 노조도 지금 우리 수석 위원장께서 말씀하다시피 들어온 지 채 1년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도 사실 아직 소속감을 못 가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산별노조가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실 노동자의 처우나 사회적 지위 이런 거에 대해 좀 크게 보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제시해야 되지 않냐 담론을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산별노조는 노동자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좀 해야 되지 않냐.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노동자들의 이제 개별 처우 개선뿐만이 아니라 사실 농민들과 같이 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명분인데요. 사실 협동조합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이나 뭐 이런 거에만 여태까지 주장을 해왔다라면 협동조합 노조 자체가 아마 존속하기 힘들었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노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농민들의 처우, 그 중에서도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치우쳐 있는 게 농협 자체, 그러니까 이 농협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농협중앙회가 있고 저희는 이제 지역 농축협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농협중앙회에게 그동안의 그 핍박받았던 역사, 그것을 극복해오는 과정, 불공정한 거래, 부당한 지시 이런 거에 저항을 해오다 보니 사실은 이제 조합장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그러니까 지역 농축협의 존속과 지역 농축협의 어떤 강화, 농민들을 위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노력 이런 게 중심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까지 존속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좀 다른 내용인데요.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지금 제일 지역 농축협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도시조합과 시골조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시골조합은 지금 임금 올리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농협의 경영이 어렵고 사실은 존속하기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 갖고 주장하기에는 농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서로 상대적으로 적대화될 수가 있는 그런 요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되게 저희도 막 이런 공공성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대산별에서는 공통의 의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공공성의 역할을 둔, 그리고 또 우리 대산별에서 주장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보건의료노조처럼, 보건의료노조는 산별노조에서의 어떤 국민에 대한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국민의 건강권이라든지 이런 거 갖고 투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렇다면 공공성이라든지 금융의 공공성 이런 거, 아까 잠깐 예시도 나왔었지만 산별노조 같은 경우에 이제 우분투라는 재단을 만들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뭐 같이 할 수 있는 한목적적인, 그리고 전체 조합원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의제들을 찾아놨다는 데 좀 의의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별 깎고 갔나 보다 이거.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산별노조 단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발전시키는 거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제는 이제 결국은 단체 교섭 중심으로 갔을 때 소산별 중심으로 교섭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조금 더 동질성이 강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고 같이 어떤 투쟁의 단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산별부터 노조를 정립하고 대산별 노조를 제대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협동조합 업종 부분에는 이제 통합의 문제도 있는데요. 이 통합의 문제는 어쨌든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조직의 원칙에 입각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 원칙이 흔들리고 자꾸 이렇게 저렇게 바뀌면 더 혼란이 오고 더 쉽지가 않을 거라는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협동조합의 농업 문제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갖고도 지역에서 우리끼리도 충돌이 생겨요.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조직 내 통합이라는 건 되게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원칙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대로 해야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올바르게 통합이 되고 급속적이지 않고 서로 내용을 이해하면서 좀 더 단결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별노조 과제 또 활성화되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소산별 교섭을 강화해야 된다. 지금 협동조합 업종부도 오랫동안 협동조합 노조에 있을 때 중앙교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진짜 힘든 게 뭐냐면 저는 그것도 기득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현재 있는 위치에 안주하고 편안함을 찾고 변하지 않으려는 것. 노동조합도 언제서부터 그러기 시작했다는 판단을 합니다. 저희 협동조합 노조는 다양한 교섭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개별교섭, 대각선교섭, 공동교섭, 집단교섭, 중앙교섭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래 완성돼 있던 저희가 협동조합 노조로 합병되기 전인 축협노조 시절 때에 만들어진 축협의 중앙교섭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농축협이 통합돼가지고 협동조합 노조를 만든 지 9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중앙교섭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그 중앙교섭을 누가 하겠습니까? 결국은 조직의 간부들이 중심을 잡고 조직을 움직이는 핵심적인 사람들이 먼저 우리가 의지를 동해야 되는데 저희 조직도 그게 쉽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별노조를 결국 강화하고 하는 방법은 여기 계신 우리 동지들, 간부 동지들, 조직을 움직이시는 분들이 어떤 의지와 목적을 갖고 기존에 있던 내가 했던 방식, 내가 했던 타성 이런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만 가능할 거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저희 협동조합 노조에서도 굉장히 느끼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산별을 좀 더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산별교섭에 대한 법제화나 그다음에 효력 확장, 단체교섭에 대한 효력 확장 제도를 어쨌든 제도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대산별에서 중심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야 될 문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 조직을 움직이려면 결국 돈입니다. 돈이고 그럼 재정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확보된 재정이 어떻게 쓰여질 거냐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에서의 진짜 제대로 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 그렇다면 조합비가 얼마가 부과가 돼야 되는지 또 조합비를 거둘 때 정률제 말로만 그러지만 우리 협동조합 노조도 협동조합 노조 처음 만들 때 정률제를 못 박았습니다. 규약에. 근데 결국은 포기했습니다. 동질성을 거의 확보하고 있던 협동조합마저도 정률제를 포기해야 된다. 그만큼 현장에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안적으로 그럼 점진적으로 매년 얼마씩이라도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뭐 설계를 해보든지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조직으로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산별노조답게 중앙으로 좀 집중이 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안분이 되고 어떻게 조직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데 이것이 개별 지구나 사업장 단위로 고민을 하게 되면 재정이 중앙으로 안 움직이면 산별노조의 기능은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힘들지만 조합비를 확보를 하고 인상해서 중앙집권을 강화해야 했을 때 인력과 비용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업종본부를 좀 더 강화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NH 동지들도 있는데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그래도 같은 모양새 비슷한 것들끼리 모아놓고 거기서부터 강화를 해 나가야 조직의 원칙도 제대로 쓰고 그리고 조직의 운영이 산별노조의 기준을 잡는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 재정 문제 계속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이제 본부장 정도의 인건비만 부담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조직의 우리 협동조합 노조의 상근자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각 조직의 좀 큰 사업장 단위들은 상근자들이 있는 걸 압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조직에 필요한 인력이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파악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설계나 고민이 다시 돼야 된다라는 판단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잠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공동의제 그러니까 단체 협약을 하더라도 산별노조에서 할 수 있는 공동의제 전체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하고 찾아서 그러한 초기업적 단위의 교섭을 해야만 산별이 안착할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산별 강화하자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산별 하는데 유럽 모델만 자꾸 얘기하는데 좀 독자적이고 우리들만의 방법, 사실 정서나 이런 것들이 유럽과는 다르고 미국과도 다를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정서에 맞는 산별 노조를 만들 것인가,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로 민감한 부분들은 좀 제끼고, 어떻게 하면 단순한 것부터 맞춰서 초기업 단위 또 업종 단위에서 이 교섭에 대한 상을 잡고 절차적으로도 잘 만들어 가다 보면 잘 될 거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제 앞에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협동조합 경우 농촌 고령화 문제, 그다음에 농촌의 일자리 문제, 기후 환경의 문제도 종합적인 이제 사회변화에 고민하면서 이런 토론의 장 속에서 우리가 의제들을 만들어내고 같이 어떻게 공동 행동할 것인가를 교섭의 의제로 다뤄야만 산별노조가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저희 토론 내용이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제 좀 경과가 돼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일단은 산별노조가 교섭과 관련해서 또는 정책과 관련해서 사회적 의제를 먼저 발굴하고 선점하자는 취지가 참 먼저 와닿았어요. 그래서 산별노조에 대한 소속감과 효능감을 높이자, 그런 발굴을 통해서 그 말씀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 그 산별교섭의 법제화, 그 다음에 단체협약의 확장주기를 확보하자, 당연히 좋죠. 필요하고, 근데 사실 이건 우리만의 힘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노조 조정률이 8.9%밖에 안 돼요. 근데 단협 확장 효력은 적용률은 98%란 말이에요. 전 국민에. 그러니까 사실 그런 법적 시스템이 구비되는 게 당연히 우리의 목표이긴 한데 그 길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꾸준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주신 것들은 교섭의 의제들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의제들을 하나씩 발굴해서 당장 뭐냐 앞에 말씀드렸던 법제화의 문제라든지 확장적 교류 같은 건 시간이 좀 걸리니까 당장 우리 교섭에서 산별노조의 교섭에 효능감을 좀 심어줄 수 있도록 그런 현장의 의제를 발굴해서 같이 실현해 나가자, 이런 취지의 말씀들이 좀 와닿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좀 경과된 경우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일한 주제 산별노조 혁신 강화를 놓고 우리 협동조합 특위의 조소 사무국장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협동조합 조직강화특위 사무국장 맡고 있는 조소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딱딱한 토론인 것 같은데요. 우선 저희 위원장님께 보고 드릴 게, 저희 특위위원들 이 자리에서 특위위원장을 탄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차기 위원장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담이고요. 너무 딱딱한 분인 것 같아서. 네. 저는 산별노조 혁신 강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론을 했는데, 저는 다른 거를 좀 하고 싶었는데, 네. 저희도 산별노조 강화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산별노조가 왜 필요한지, 산별노조답게 왜 운영되지 않는지,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산별노조로서의 우리의 역할 중에 가장 컸던 투쟁은 대신증권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증권 투쟁 당시에 청주에서, 대전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저희들이 지역본부 동지들이 피켓팅을 함께하면서 대신증권 투쟁을 했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왜 필요하냐? 바로 이런 점들이 대산별 노조의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산업별 노조로 뭉쳐 있잖아요. 저도 현대해상 고객이고 어디 해상 고객이고 이면서 같은 업종에 사무금융업을 하고 있는 동지들로서 우리들이 싸울 때, 그리고 우리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동지들이 싸울 때 거기에 함께 해주는, 그게 바로 힘이 되는 것이 대산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왜 산별답게 되지 않느냐? 대부분 대산별 노조의 본점들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증권 쪽은 거의 여의도에 이렇게 몰려 있고요. 그래서 저희 사무금융 본사들이 대부분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도 근무하는 그 동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엮어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 모습들을 말씀들을 많이 드렸고요.
저희 충북 본부 같은 경우에는 충북 신용보증재단 지부장님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저희 지역에서 싸울 적에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충북 지역 동지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뭐 운영위원회 하거나 뭐 할 적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산별의 힘이다. 그리고 지역에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산별을 강화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지들 공감하시나요? 예. 네.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은 말인 것 같아서 굳이 뭐 꾸역꾸역 계속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산별로 단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발전할 것이 뭐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기업 단위 그 교섭하고 이런 것들을 다루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증권업종본부에서는 증권 금융 뭐 이런 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 하고 특히 저희 협동조합업종본부 농축협이 있고요. 신협이 있고요. 그리고 또 새마을금고 이런 데는 지역 단위의 이사장들이 거의 독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지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뭐 이런 중앙회들을 통해서 교섭을 해서 통합적으로 어떤 것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따올 수 있는 거는 중앙회를 통해서 너네 이렇게 교섭을 해가지고 우리들이 이렇게 노동 환경이 바뀌기를 원한다. 이런 것들을 따놓으면 결과적으로 사용자성은 인정은 하지 않겠지만 이들은 각 지역 단위 그리고 뭐 지역에 있는 새마을금고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축협에 그런 업무 방법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업무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따라가게끔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초기업 단위의 교섭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나 수협, 뭐 신협, 지금 농축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지금 연체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체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 이때 가장 안 좋은 점이 적기 시정 조치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적기 시정 조치가 시작이 되면 일단 노동자들의 임금부터 삭감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경영도 안 좋은 농협에, 농축협에 저희는 경영사정이 이러이러해서 적기 시정 조치 중입니다 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망해가고 있는 집에다가 우리 망하고 있어요 광고하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금융감독원에서 지시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기면은 바로 제재 조치들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을 금융감독원과의 교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근무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대산별 노조로서 초기업 단위의 교섭을 이런 것들로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 업종본부를 산별을 강화하고 하는 모습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도 지금 뭐 집단교섭을 옥천지에는 4개 분회가 있습니다. 옥천농협분회, 이원, 청산, 대청 이렇게 4개 농협분회가 있는데 임금 집단교섭을 해보니 옥천농협이 가장 큰 농협인데 타 농협, 작은 농협들에 비해서 임금이 굉장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집단교섭으로 하다 보니 조합장들끼리 서로 쪽팔려 하더라고요. 네, 저기 저만큼 줬었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임금이 상승되고요. 저희도 올해 이제 경영이 어려워서 임금을 실질적으로 올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년도에 조합장하고 약속을 해놓은 게 중식비라든지 업무활동 보증비라든지 이런 거를 타 농협에 맞춰서 그 정도는 해주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그냥 자연적인 상승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게 바로 업종본부별 산별 교섭의 가장 좋은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좀 시간이 남아서요.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지금 미리 받고 가겠습니다. 특별한 거 없으시죠? 예, 그럼 들어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그 제목 자체가 토론 주제 자체 중에 산별노조답게 운영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대단히 부정적이잖아요. 설문 자체가. 근데 이거 저희가 정한 게 아니에요. 민주노총에서 이걸 정했거든요. 이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민주노총에 있는 가맹 단위들 중에 산별노조가 거의 답니다.
16개 가맹단위 중에 12개가 산별이거든요. 근데 모든 산별이 다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꼭 산별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또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단위에서 같이 해결하고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좀 러프하게 생각해 주시고 이후에 우리 산별노조들 더 강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1시간 넘게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 좀 피곤하실 것 같아서요. 지금 3시 4분인데 3시 15분까지 딱 11분 휴식 시간을 줘야 되니까 15분까지 반드시 들어오셔야 됩니다. 약속하실 수 있죠? 네, 시간 지켜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뭐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하고 들어갈까요? 좋습니다. 제가 그 진보 성향의 커뮤니티에서 글을 하나 봤는데 2017년과 2024년의 공통점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기아 타이거즈의 광팬입니다. 2017년도에 기아가 우승했고요. 올해 기아 타이거즈가 또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는데요. 콜드플레이라고 아세요? 네, 2017년에 내한을 했었는데 2024년도에 또 내한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제 진보 성향이라고 너무 사실 이제 저기 보수 쪽에서 주장하는 분이 계시죠. 한강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2017년도에 맨 부커상을 또 수상하셨고 2024년도에는 노벨 문학상을 또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2017년도에는요. 정말로 좀 기념비적인 일이 있었는데 박근혜 정권이 탄핵을 당했던 해고요. 2024년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거 제 의견은 아니고요. 커뮤니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하기 전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희는 16일에 조직 운영과 혁신과 관련된 토론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크게 3가지 주제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우리 그 대의원들에 대한 역할과 그다음에 대의원 대회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토론 주제를 가져갔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직과 그다음에 이제 집회 문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정의 안정화, 이 부분 3가지 주제로 토론을 했고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의원의 역할과 그다음에 대의원 대회에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먼저 가장 사실 좀 어려워진 부분 중에 하나가 대의원의 숫자가 많아진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축소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좀 가장 좀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00명 가까이 된 대의원을 1,000명 수준으로 좀 줄여야 그나마 좀 회의가 진행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대의원 선출할 때 저희가 여성 할당제를 하면서 30%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소수 조직에 대한 부분들도 좀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된다,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회의 진행할 때가 상당히 좀 문제가 됩니다. 저는 약간 그 대의원 대회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약간 끝이 안 보이는 터널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뭐 유해나 안 그러면 이제 산해가 된 케이스가 2018년 이후로 보니까 한 30% 정도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좀 죄송스럽게도 2024년에 2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솔직히 고백하되 두 번 도망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유해가 돼서 약간 좀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인원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회의가 좀 끝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고 좀 그릴 수 있는 내비게이션 역할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정표가 중간중간에 있어서 이 정도 발언이 됐고 어느 정도가 마무리되겠구나라는 예측이 좀 가능했으면 한다는 의견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발언자들이 너무 이제 길게 발언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발언 내용을 잘 모르는 케이스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안건들을 좀 텍스트로 좀 받아봐서 좀 참신하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 어떤 안건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미리 이제 그런 토론하는 발제자들을 좀 미리 정해가지고 좀 사전에 시간을 좀 아낄 수 있는 방향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의견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랑 반대되는 의견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막 야위를 보내고 그다음에 중지를 시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배려하는 좀 토론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별 역사가 좀 깊은 타 국의 사례들을 좀 참고를 하면은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조직 현장 및 투쟁 집회 문화에 관한 건데, 저희는 이제 집회 문화에 중점을 두고 좀 토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마디로 집회를 정의하자면은 노잼이죠. 재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제 젊은 세대들을 좀 그 현장으로 끌어오기가 쉽지가 않은 현재 집회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미가 필요한데 이 노잼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참여형으로 좀 바꿔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좀 집중력을 기를 수 있게끔 뭔가 전달력을 좀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크게 의견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전에 클럽들도 혹시 아실 거예요. 한강에서 클럽을 열렸는데 조용한 사일런스 클럽이라고 해서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자기네들끼리 춤을 췄던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좀 전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좀 이어폰으로 들을 수 있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발언이 길어지다 보면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좀 우리가 좀 구호를 먼저 계속적으로 여러 번 그게 조금 더 의미 전달이 좀 강하게 될 것 같다라는 의견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집회가 연달아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좀 흐려진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우리 사무금융노조는 맨 뒷자리에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번에는 저기 서울광장에서 하는 거 보고 있었는데 연예인들이 나오더라고요. 우와, 이제 연예인도 나오구나 했더니 다른 집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서 좀 했으면 한다는 의견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축제 형식을 좀 빌려서 좀 했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5.18 집회에서는 이제 부스 형태로 운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무금융에 대한 부스도 운영하면서 이런 지금 정책들을 하고 있고, 좀 홍보도 하고 좋은 것들이 있으면 좀 배치마킹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설치를 해서 좀 그런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집회할 때 뒤에 있으면 사실 안 보이잖아요. 그런 뒤에 있는 대우를 위해서라도 좀 화면을 띄워서 좀 구호를 좀 띄워주면은 너무 어떻게 보면은 길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으면 충분히 공감하면서 같이 외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재정 안정화 방안인데 이건 좀 사무금융노조에서도 제안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최저임금과 연동하여 정률제로 좀 조합비를 납부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좋은 방안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업종본부는 대부분의 대부분의 지부가 지금 정률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정률제인데 사무금융 의무금은 정액이고 민주노총도 정액이다 보니까 조금 문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정률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은 같이 공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률제가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조합비 장기 인상 계획을 세워가지고 3년 단위로 인상하는 방향도 좀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납부금에 대해서도 조금 제재가 필요하다. 축소납부에 대한 부분들이 또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축소납부를 하지 못하게 그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체크오프를 강화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무금만이 재정을 안정화시키는 게 아니다. 수익 사업을 좀 했으면 한다. 그래서 한국노총처럼 이제 건물도 매입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수익 사업을 통해서 뭔가 재정 안정화 방안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두 차례나 도망갔다는 통렬한 자기 반성까지 하시면서 설득력 있는 대안들을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반가운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플로어 토론 마지막에 시간이 남으면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계속 이어서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제자 역시 대단히 많이 기대가 되는 차세대 발제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비주얼 자체가 좀 남다르죠. 수진 업종을 대표해서요. 현대캐피탈 지부의 최성상 지부장님께서 발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낯이 같습니다.
이번에 그 예수신업종본부 부본부장 맡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캐피탈 지부장 맡고 있는 전용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피곤해하신 것 같아서 저는 처음부터 이 노래를 틀고 감상을 하신 다음에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이철수님께서 일단 레이저를 많이 쏘시는 관계로 일단 노래 잠시 듣겠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이재준 위원장님, 이 노래의 제목이 뭡니까? 자, 그러면 가수는요? 모르실까요? 자, 그러면 다음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십니까? 아파트. 누구? 윤수일. 아, 이렇게 다양한 그 노래도 세대 차이가 좀 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삶이 공감을 합니다. 제가 잠깐 생각을 했는데 발제 전에 말씀드린 게 이렇게 60년대 후반에 우리 이재진 동지님도 계시고 저기 90년대생의 용성훈 지부장 동지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그 시대가 발전되면서 공감하는 것도 나와 다름을 좀 이해를 하고 동지들이 함께 쓰면 하는 바람으로 일단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그 여수시업정본부에서요. 잠시만요. 내용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반대요. 처음이니까 이해 좀 해주십시오. 일단 저희들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대의원대회를 참가해보면은 좀 어수선하고 좀 난장판이라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발언을 하면 역적이 되고 좀 안 좋은 느낌을 받고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도 이야기를 못하는 분위기, 그리고 민주주의 실현하려고 다양한 의견들을 듣기 위한 노력은 좋은데 의견 수렴에 문제가 좀 많다. 그리고 대의원 인원이 너무 많다. 대의원 인원을 과감하게 줄여서 아까 똑같은 이거 끝내는 거 절대 아닙니다. 2,000명당 1명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대의원 수를 줄이는 문제도 있지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대의원 선출하고 할당제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산별 대표성이 있는 비례를 구성해서 슬림화해야 함. 아까 그 하나생명처럼 똑같은 내용이 저희들도 나온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의원대 그 규모가 비대해서 너무 이거 좀 짜집기를 좀 길게 좀 잘라주셔야지. 너무 길게 장난스럽네 진짜. 일단은 발언을 할 때 우리 대의원들이 그 몇 번 대의원이라고 하고 책자에 있는데 그것도 좀 나가야 돼서 35번 대의원 현대캐피탈 지부 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속을 좀 바뀌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끝나는 시간 정해놓고 회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오전에 좀 해서 오후에 그냥 끝내는 걸로. 오후에 시작하다 보니까 7시를 넘어서 퇴근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불상사가 좀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죠. 강압적이긴 하지만 오늘처럼 오늘은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1박 2일로 개최하고 대의원대회 중간에 나가지 못하게 해야 된다. 예. 그런데 반론이 또 나옵니다. 여기서 인원이 많다고 대표성이 강화되지 보지 않는다. 어차피 1박 2일 해도 나가는 건 동의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의원대회에 대해 그 사전 설명을 듣고 지금도 파일로 해가지고 지금 되고 있는데요. 사전에 이미 준비를 다 해가지고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 내용이네요. 민주노총이 민주노조를 지향하는데 본인의 지부까지 밝히고 발언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
중간에 이탈을 막기 위해 대의 장소 문을 걸어 잠그면 민주로 전환할 수 있는가? 자, 우리가 서로 여기서는 공감을 좀 하고, 그런데 그래도 대의원 정족수는 채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같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청 냈네요. 안건으로. 지금 그 대의원 숫자를 500명 정도로 줄여야 하고 정상적 회의 가능하고 회의장 섭외도 원활한 것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솔직히 저는 이거 발제해서 여러분들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정선으로 가니까 마치 카지노를 간다 뭐 이렇게 좀 오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간부 스스로가 좀 그거는 좀 조절이 좀 필요해 보지 않나 싶고, 앞으로 저 사무금융 행사할 때도 이렇게 좀 가까운 데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또 추가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직 및 투쟁 문화 관련 극복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 일단 윤석열 정부 하에서 집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합원분들은 종교의 자유를 달라, 주말 집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근 간부가 없는 조직들이 있는데 좀 저녁에 좀 퇴근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어서 7시 이후라든지 이번에 뭐 수요 집회처럼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집회가 주말에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빵빵거리는 차들도 많고, 그게 반로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집회를 응원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생각에 자유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왜 집회하냐 반대하시는 분도 있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다 모이는 그 민중대회다 보니까 의견은 다 다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저녁 집회가 지금 나오고요. 여수신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중성을 확보해서 홍보가 필요하고, 민주노총이 30대 젊은 조합원들을 한 명씩 뽑아 투쟁문화 TF 구성으로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도 방법이고, 아까 똑같은 말씀인데요. 집회도 많고 발언도 너무 많고 집회 순서나 문화행사에 있어 변화 노력이 보인다. 얼마 전에 그 삼성전자에서 유진 스님 불러가지고 행사를 좀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지인분들 솔직히 저희 한 달이 건너면 국화 스탠드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좀 불러서 좀 노동 민중가요랑 그 믹스해서 좀 한다든지 좀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좀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새는 얘기인데요. 요즘 불꽃축제 끝났는데 하나에서 좀 불러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일단 또 민주노총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정률제 도입이 시급하다. 정률제 필요성과 실현 방도는 무엇인가? 이것은 각 지부별로 정률제에 대해서 1%다, 0.7이다, 6%다, 아니면 정액제다, 체크오프다, CMS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 보니 일단은 의결이 일단 뭐 중앙에서 뭐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추는 게 중요하지. 일단은 그 지부에서 일단 뭐 민주적으로 그냥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률제로 가야 한다, 정액제로 가야 한다. 솔직히 저희 현대캐피탈 지부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9월 달에 노조가 창립이 돼서 5년째 지부입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지부와 틀리게 지금 뭐 정액제로 해서 계약직들은 조합비를 지금 못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사원 대리 10,000원, 매니저 20,000원, 그 다음에 차부장 30,000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합비 깎아달라. 그리고 통장 계좌번호 변경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체크오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또 이 내용은 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제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2023년도 민주노총 모범조합원상을 수상했는데요. 묻지 마십시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예전에는 솔직히 뭐 에이스손보다 그다음에 하나생명이다. 다 같이 연대의 정신으로 많이 함께 해주셨는데 좀 연대를 제가 모범적으로 하다 보니 좀 많이들 안 보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적으로라도 좀 나눠서 부울경, 대전, 충청 이렇게 나눠서 하고 여의도권, 강남권 이렇게 광화문은 전체적으로 모이는 거고 이렇게 연대의 정신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982년에 발표됐던 윤수일의 아파트와 같은 이름인데 42년이 지난 로제와 브로나스의 아파트가 빌보드 8위까지 갔잖아요. 그 40여 년간의 시간의 흐름이 우리 민주노총에도 그대로 적용해서 근데 그 아파트와 이 아파트가 같은 일이지만 너무 다른 느낌이잖아요. 이제 우리의 민주노총, 우리의 사목민노조도 이런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서 가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그거를 노래 두 곡을 비교해 주면서 출발하신 것 같아서 좋은 스타트였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음은 다음은 공공금융업종본부를 대표해서요 서민금융진흥원 지부의 두시훈 부지부장님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논의를 발제를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금융업종본부의 서민금융진흥원 지부 부지부장 두시훈이라고 합니다. 발표 순서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그 두 분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재밌지도 않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 가장 많이 참여한 공공업종 본부 분들과 앞으로 정책 때도 가장 많이 참여할 그 공공업종 본부 그분들의 힘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조직 운영과 혁신이라는 의제 아래서 세 가지 토론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저희도 크게 앞에 발표했던 본부들과 많이 다른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처음 이제 대의원대회가 민주노총 최고의결기관이라는 지혜 역할과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여기에 있어서 이제 대의원 직선제가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실상으로는 직선제로 선출된 각 지부의 그 간부들 중에서 대의원들이 선출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의원들이 높은 소속감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는 것도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의원들에게 미리 안건을 좀 고지를 하고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과 사무금융노조에서 같이 이제 사전 설명회를 한다는 등 좀 대의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대의원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도 고민하는 것도 좋지만 대의원 스스로도 본인이 이제 대의원 역할이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각 지부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와 교육, 운영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여한 사람들이 막상 참여하지 않으면은 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것도 있지만 대의원분들 스스로도 이 역할을 분명히 하고 좀 관심을 많이 갖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다음은 조직 및 투쟁 문화 관련 극복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입니다. 지금 현재 하는 집회나 투쟁 방식이 좀 대중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저희가 동일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지도 못하고 그리고 잘 인지되지도 않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도 약간 축제라든지 아니면 보다 이제 좀 온라인을 활용한다든지 대중적인 방법으로 좀 전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특히나 요새는 이제 함께하는 것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낯설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하는 집회와 투쟁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지부 같은 경우에도 30대 미만, 30대, 주로 30대 구성원들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함께하고 함께 어울리는 것보다는 나에게 무엇이 오는지, 그리고 내가 이 조직에서 어떤 위치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기존에 있는 뭐 행사라든지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좀 더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민주노총 재정 안정을 위해 정유체 도입이 시급한데 정유체의 필요성과 실현 방도는 무엇인가? 입니다. 먼저 이 정유체가 가장 효과적이려면 체크오프가 선제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체크오프가 선제되지 않고 다만 단순히 이제 정유체가 도입된다고 해서 이 정유체에 반대하고 조합비 인상에 좀 반감을 갖고 있는 지부나 그런 조합원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 축소 납부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면 실질적인 이게 조합비 인상이 가능할지에 대한 좀 의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조합비를 더 걷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조합비가 어떻게 쓰이고 왜 납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같이 동반되지 않으면은 사실 이게 쉽지 않은 문제라고 저희가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좀 빠르게 저희 본부 이제 발표를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문제들은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 또 고민하고 있는 많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를 보면서 저는 이제 그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사무국민 노조 일원으로서는 어떤가에 대한 이제 좀 고민도 많이 하는 자리가 됐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모이신 고생하고 있는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